오늘은 그냥 쉬어가는 동영상 할까요? 제레미 그랜섬 이분께서 저명한 투자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S&P 500지 거의 반토막이 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게 이제 하락 국면에서 나왔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됐었을 거예요. 이미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 일이 지금 당장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IT 버블하고 서프라임 상황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을 예로 들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IT 버블 붕괴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한 7, 8년 정도 장기간, 그러니까 IT 버블도 마찬가지고 서프라임,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고 유동성이 어디론가 쏠려 들어갔는데, 그 쏠려 들어간 것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거나 혹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이러면서 문제가 야기된 거거든요. 근데 일단 IT 버블 자체로 놓고 보면 IT 버블 쪽에 계속 자금이 밀려 들어간 게 한 7, 8년 정도 돼요. 8에서 10년, 10% 정도 투자 산업 쪽에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 전체 데이터는 8에서 10이지만 그 IT 쪽으로 들어간 건 그거보다 아마 높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연구 보고서에서 제가 봤던 거는. 여하튼 그래서 장기간 동안 자금이 들어갔고, 지금 코로나 터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들어간 시간이 너무 짧아요, 지금. 그러니까 IT 버블은 후 풍선에다가 바람을 쭉, 유동성을 쭉 불어넣는데 나중에 부풀다가 뻥 터졌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서 깡통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들어가는 어떤 그 유동성 자금들은 결과물이 나오는, 매출과 이게 나오는 부분들에 자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IT 버블과는 다릅니다, 지금 사실. 다만 IT 버블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하고 똑같은 건 있어요. 예를 들면 유동성이 너무 폭발적으로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신용융자 잔고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까지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버블이 굉장히 크죠. 또 한 가지는 가치 배수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더 많거나 혹은 비슷하거나 이런 수준에 지금 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만 가지로 붕괴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산 시장의 일정 부분의 가치 배수하고, 그 다음에 자금의 흐름 중에 일부가 자산 시장에 들어가 있는, 혹은 다른 영역에도 들어가 있지만, 이제 그거이지만 그거 이외에 주식 시장을 떠받치는 건 실물 경제라고 하는 게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할 때 가끔 그 4분면을 그려서 실물 경제하고 자산 가치 영역이 맞물려서 움직이면서 추세가 전환되긴 하지만, 공이 여러 그 4분위 영역이 공이 아랫방향으로 밀려 내려간다고 상황을 보일 때 붕괴된다고 그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지금은 가치 배수나 시험 팽창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지만 실물 경제가 받쳐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당장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스닥 상황도 예전하고는 다를 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버블이 터져서 나온 게 아무것도 없지만 투자된 것에 비해서 요번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들어간 자금들은 무엇인가 매출이나 결과가 나오는 산업과 기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스닥 붕괴된 이후에 반등이 상당히 약했었죠. IT 버블 때는. 근데 요번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게 이 테슬라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테슬라는 퍼배수가 요번 조정 말씀에 200배 밑으로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버블이 상당히 높은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고, 얘는 이 추세를 유지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상황, 그러니까 IT 버블의 상황을 현재 눈으로 보여주는 게 아크펀드입니다. 아크펀드. 아크펀드는 대형주 위주보단 중소형주 이런 쪽으로 일부 상당 부분이 포지션이 많고, 테슬라도 일부 들어가 있긴 하지만 포지션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전체 포지션을 놓고 보면. 근데 얘는 이제 아래로 계속 쓸려 내려가고 있죠. 이게 그 나스닥 버블 붕괴가 깨지고 흘러내려가는 그런 패턴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되고, 얘가 다시 전고점까지 반등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 기다리거나 아예 불가능하거나 이런 상황으로 지금 예측을 하셔야 돼요. 다만 이 아크펀드가 나스닥의 미래를 말하느냐, 그렇진 않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 아크펀드는 중소형주 쪽이기 때문에 지수 전체를 밀어올리는 주식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스닥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서프라임 먹이인데, 글로벌 금융위기인데, 미국도 집 때문에 날린 것 같아요. 중국도 날리고 우리나라 등 전 세계 집 때문에 다 날린데, 이거는 국민일보 기사고 2월 6일자 미국도 집값 폭등의 패닉바잉 이거 말이 좀 희한합니다. 묻지마
패닉이나 공포스러운 건데, 공포에 사는 것보다는 이거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야 된다는 그 욕심이 당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충동 구매, 주택 매수자 4명 중 3명이 당초 계획과 다른 집을 샀다고 후회한다는 겁니다. 거의 2년 동안 주택 구매자들이 후회할 만한 상황이 쇼핑을 해왔는데 가격은 치솟고 재고는 급감했다. 이거 주택시장 얘기하는, 여기 보면 이 얘기 나옵니다. 뉴욕타임즈가 설명인데, 그는 집을 둘러보는데 15분 정도 걸리는데 때때로 사람들이 침실 3개였는지 4개였는지 따위를 기억하지 못한다며 절망적인 상태라나 원치 않는 집을 사기도 한다. 유동성이 풍부하고 공급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서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너도 나도 집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재끼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아직 주택 가격이 잡히진 않았습니다, 미국이.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을 커버하기 위해서 일단 정책적으로 무슨 행동이든 뭔가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 시장에서 뭔가 꺾이도록 만드는 그런 그냥 그렇게 놔두는 패턴을 보이는데, 나중에 문제입니다. 지금 중국 시장은 여기 연합뉴스입니다. 2월 8일자 기사하고 2월 6일자 기사네요. 차대훈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1월 거래가 반토막 났답니다. 일부 완화했고 유동성 공급 효과가 아직 없다. 제 생각에는 부동산 같은 경우 특히 일정 부분 추세 탄력을 받고 쭉 올라간 다음에 조정이 시작되면 추가 상승 여력보다는 그 조정이 실제로 일어나서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일 때 또 시간이 걸리고, 다만 이제 좋은 거는 부동산 시장 전체 지수를 놓고 보면 급락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급락하는 주택도 있습니다. 꼭 주식 마냥 반토막 이상씩 나는 그런 곳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수상으로 놓고 보면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거주하면서 투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대규모로 그 투매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일 수 없는 대표적인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지수상으로는 급락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국토연구원 자료에 보면 이 12월 부동산 시장이 한 7% 정도 하락했고, 이건 전국 7.3이네요. 수도권 7.8, 소비자 심리지수 8.4 떨어졌는데, 요 밑에 보면 이게 주택 매매시 소비 심리지수거든요. 이거 통계청입니다. 전국이 141, 그러니까 8월달이 정점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모든 영역이 다 8월달이 정점이고 추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은 141에서 109까지 빠졌으니까 굉장히 빨리 빠졌고, 여기 보면 서울 같은 경우도 148에서 108까지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빨리 떨어진 거죠. 이게 수축 국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100 밑으로 떨어지는 데는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세종자치는 77까지 떨어졌고요. 여기 대구도 95, 100 밑으로 떨어졌죠. 이런 데가 곧 속출하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도 2020년엔 120만 건이던 게 2021년도엔 100만 건으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매매만 뽑아봐도 2020년에 한 93만 건 정도 됐는데 이게 66만 건으로 거의 한 30% 정도 빠졌네요.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 가격대 전체로 놓고 보면 상승 강도는 유지하고 있지만 올라가는 강도의 패턴이 약간 줄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9 올라갔죠.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데 6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데 3 올라갔습니다, 한 달간. 그러니까 강도가 떨어진 거죠, 올라가는 강도가.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여기 세종시가 아래로 내리꽂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좀 전에 봤던 대구도 여기 있는데 대구도 탄력을 잃고 약간씩 내려오고 있죠. 이거는 이제 21년도 6월을 요걸 딱 기점으로 이제 비교를 해본 건데, 이 다른 것들도 지금 상승 강도가 떨어지고 있어서 추세적으로는 내려올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상승 강도를 쭉 보인 이후에 주택시장은 일반적으로 횡보를 보이는 게 통상인데, 이것도 강의 시간에 가끔 말씀드리긴 하는데 지지평행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부동산에서는. 그게 존재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주택은 거주해야 되는 최종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업이 어려워져서 대형 평형의 아파트를 팔아도 그 사람은 어디선가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평형으로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지지평형입니다. 그 지지평형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와는 다르게 좀 이 전세제도라고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지지평형 같은 경우 가격 하락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 지지평형이 일반적으로는 그 가격 하락폭이 가장 적고 나머지 것들이 이제 지지평형 쪽으로 붙는 형태로 움직이거든요, 조정 국면에서는.
일단 부동산 가격이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락폭은 제한적일 겁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이게 핵심 지역 서울 지지평형 20평형대 중반, 그러니까 초반에서 30평형대, 그러니까 20평형대 후반 정도까지, 이게 이제 주요 지지평형이거든요. 아파트. 그 이외 변두리 지역, 대형 평형, 뭐 이런 것들은, 이런 매물들은 하락이 이 지수만큼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누계돼서 지수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이미 작년에 내내 부동산 시장 얘기할 때 정점 다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과도하게 부채를 안고 주택을 구매하는 건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작년 봄부터는 주택 매수를 꼭 필요하지 않는 이상은 할 필요가 없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그러니까 대출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과도한 대출을 하면 안 되는 시기가 이미 도래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뉴스 보도에서는 기레기들이 그렇게 보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한없이 올라갈 것처럼 보도를 하기 때문에, 심리에 쏠려서 주택을 구매하신 분들은 이제 주택 가격 하락,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락 강도가 셀 지역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에 따른 원리금 부담을 동시에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도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워서 과열이 된 시기에 경제지나 이런 쪽에 나오는 부동산 전문 기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 조심스럽게 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 그 이해관계가 부동산에 관련된 사람들도 꽤나 있다고 하는 부분을 아셔야 되고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 부동산 시장이 다음번 경기 수축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레미 그랜섬 이분께서 얘기하신 게 얼토당토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IT 버블은 뭐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상관관계가 높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패닉 바잉이나 이런 쪽으로 대규모로 들어갔던 이런 곳들이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연체가 진행되고, 그러면 경제에 충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미국 시장은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나면 추가 대출을 뭐 안 해줍니다. 은행에서, 그죠?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나머지 그 남은 그 담보 비중에 대해서 홈에코티론이라고 하는 그런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올라가면 신용을 쓸 수 있는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택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주택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그 홈에코티론의 담보 비중이 줄어요. 그럼 마진콜이 들어오거든요. 그 담보 비중이 준다는 얘기는 쓸 여력도 준다는 것도 문제지만, 마진콜이 들어온다는 게 더 문제죠. 그러면 빚을 상환해야 되니까 쓸 여력이 줄게 되는 거죠. 그럼 경제의 소비가 70%를, 가계 소비가 70% 정도를 차지하는 미국에는 타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미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미국이 좀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될 대상이고, 그래서 사실은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게 연체율입니다. 연체율. 지금 연체율인데, 이건 전체 연체율이고, 이게 글자가 나와서 잘 못 보여드리는데 이 끝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체 미국의 은행 연체율이거든요. 지금 떨어지고 있죠. 요거는 소비자 신용카드, 그러니까 가계 신용카드 떨어지고 있죠. 요거는 주거용 주택대출 떨어지고 있죠. 주거용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거주 관련된 것만. 요거가 소비자 전체 대출 연체율이에요. 지금은 연체율이 계속 다 전형에서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듯이 위기가 발생하려면 연체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향후에 이 연체율은 굉장히 모니터링을 유심히 해봐야 될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얘네들이 꾸물꾸물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거 이상하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고, 단지 얘가 올라간다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이미 그 얘기를 한번 드렸죠. 지금 한 9번 정도 올리게 되면 기준금리를 미국이 지난번 고점까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꼭 9번 올려서 고점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그 주택이 붕괴되는 게 아니니까, 경기가 붕괴되는 게 아니고, 그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 중에 이 연체율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걸 유심히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이 연체율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위험한 시그널의 전조가 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감안해야 되겠죠. 부동산 시장에서.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계속 보여드리지만 이게 이제 파란색은 하이힐드 스프레드인데 이게 이제 국채하고 하이힐드의 전체 수익률을 이제 인덱스화해 놓은 곳, 그 스프레드고 밑에 있는 게 트리플 C 이하에 있는 하이힐드 채권 수익률을 지수화해 놓은 건데 최근 추세를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위기 시절이 되면 이렇게 올라가요. 예, 급등합니다. 위기 때마다. 근데 최근 패턴을 보면 트리플 C는 올라가고 있지만 스프레드는 그렇게 패턴이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기보다는 옆으로 기는 추세죠. 이건 국채하고 CC하고 같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스프레드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과거처럼 보시면 과거는 같이 튀고 있죠. 얘도 튀고 있고 얘 스프레드도 튀고 있다는 얘기는 이 트리플 C가 올라가는 속도가 국채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아직은 위기가 발생했다고 눈으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 파이낸셜 타임즈 12월 1일자거든요. 12월 1일자인데 작년도 12월 1일입니다. 잘 보시면 정크본드 쉐어오프 매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 차트는 손실률입니다. 정크본드 손실률인데 이제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코로나 팬데믹 그 난리 쳤을 때 그때 대규모로 손실이 발생했었죠. 그다음에 플러스로 계속 이익이 나왔는데 2021년도 작년 4분기 때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터닝됐다. 이게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들이 이걸 인식하고 시장에다 시장에서 이 하이힐드 펀드를 던지고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인데 조심스럽게 이것도 모니터링 해야 되고 여기 보시면 이건데 이거는 유입과 인출이에요. 펀드 여기 보시면 정크본드 펀드죠. 근데 유출 규모도 상당히 커요. 근데 이게 위아래로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방향성을 이렇게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어려울 것 같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크게 터진 쪽도 있지만 붙인 쪽도 있어서 아직 추세가 한쪽 방향으로 밀렸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이쪽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모니터링의 현상이 결과적으로 여기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수익률 모니터링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제레미 그랜섬 이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문제가 없는 거다, 전혀 의미가 없는 말이다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의미는 존재합니다. 근데 현재 당장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IT 버블 때하고는 다르다. 왜? 투자된 시간이 아직은 뭐 IT 버블에 비해서는 상당히 짧은 기간인데다가 또 투자된 그 자금이 결과적으로 결과물, 매출과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로 현재는 돼 있다. IT 버블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게 다르다. 물론 부부적으로 테슬라처럼 아직 풍선이 부풀어 오는 상황으로 있는 게 있긴 하지만 테슬라 자체도 뻥 터진다고 해서 소멸되거나 사라지진 않고 존재할 건데 이제 가치 배수가 다른 자동차 업계 수준이나 혹은 적정한 수준으로 내려오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다만 중소형주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눈으로 그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모멘텀이 급등해서 가치 배수가 올랐던 그런 아크 펀드 같은 경우, 아크 이노베이션 펀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처럼 쪼그라든 뒤에 반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스닥 쪽에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거품처럼 부풀었던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시 과거에 있었던 정점까지 회귀하기를 막연히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하고 그 다음에 하이힐드 모기지 채권 CLO 뭐 이런 쪽 그런 쪽의 부채가 영향을 미칠 건데 그 영향을 미치는 건 시차를 두고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상 그 다음에 대출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그 연체율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 스프레드 움직임하고 트리플 C의 최악이 가장 낮은 수준의 채권들의 수익률 움직임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 경제 지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가 향후에 모니터링 해야 될 대상 지표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